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2020년 이제 10월 17일 이제 토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KMH 311% 수익 인증해주신 회원분들이 계셔서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좀 짚어볼 건데, 이제 경영권 분쟁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보너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주가라는 거는 결국 같이 연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저평가 기업들을 사놨는데 이제 밸류가 굉장히 싸니까 굉장히 싸니까 큰 자금들이 들어오는 통로가 가끔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1대 주주가 지분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좀 약하게 되면 누군가 이 경영권을 위협하는 자금들이 들어와요. 실질적으로 적대적으로 M&A를 이제 생각하고 들어오는 기업들도 있고, 행동주의 펀드라 그래서 펀드 자금들도 들어와요. 그래서 주주 가치를 이제 뭐 재고를 하겠다 하면서 일반 주주들의 동의를 자꾸 얻어가면서 기존의 경영진들을 이제 위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을 많이 쓰고 뭐하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주들한테 이제 돈을 자꾸 많이 이제 뭐 배당을 늘린다라든가, 무슨 뭐 자사주를 소각을 한다든가, 유유자산을 매각을 해서 배당을 준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라든가 이런 경영권을 위협하는 어떤 자금들이 유입이 된다라 그러면 이슈가 붙어요. 그게 이제 경영권 분쟁 이슈예요. 근데 이제 경영권 분쟁 이슈가 붙고 뭐하고 해도 밸류 체크를 하고 봐야 된다는 거죠. 버블 포지션이 만들어진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버블 포지션들이 만들어지면 이제 좋은 차익 실현 기회라고 보고 분할 매도 포지션들을 취해가는 게 이제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런 이슈들을 봐야 되고요. 이런 이슈들이 실질적으로 붙게 되면 이미 저평가권을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이슈를 내가 알고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 알게 됐을 때는 이제 주가가 뭐 많이 올라와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그만큼 많이 올라와 있으면 이제 뭐 밸류 매력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밸류 매력이 없고 뭐 버블 구간에 진입을 해가지고 먹을 폭이 크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를 내가 알고 있을 때 이 기업이 진짜 밸류 매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은 항상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돌아가기보다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슈가 붙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 고를 수 있는 가능성에 이런 이슈가 붙어있지 않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합리적인 투자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경영권 분쟁은 하나의 테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슈들이 불거지는 것들 보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기존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이제 기업을 운영하던 경영자들이 보통 보면 1대 주주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분을 어떻게 쪼개든지 어떻게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상속을 하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세금도 굉장히 많이 내야 돼서 이런 경영권 위협하는 작업들이 언제든지 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수 있고, 또 CEO가 뭐 예를 들어 물러난다든가 뭐 사망을 한다든가 뭐 하게 되면 이제 뭐 1대 주주의 이제 지분이 이제 희석되는 효과들이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주식을 팔아가지고 뭐 세금을 내야 된다, 뭐 자식들한테 물려주려 그러면 등등의 이슈들이 붙을 수 있다 라는 거고, 이럴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거죠. 앞으로 10년 20년 놓고 보면 지금 경영자들이 뭐 70세다 그럼 10년 20년 놓고 보면 이제 80 90세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기존 산업들의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많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자산주, 가치주를 이제 평가받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기업이 보유한 자산은 이제 굉장히 좀 탄탄한데, 그걸 이제 투자를 좀 이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성장 모멘텀이 떨어져서 굉장히 저평가 확대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기업들의 이런 이슈들이 붙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고, 최근에 보면 3%룰이라고 뭐 이상한, 요즘 보면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런 법안들이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좀 이제 뭐 발의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어떤 스탠스를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이제 투자 아이디어로 좀 설명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익 인증을 해주신 회원분들 감사드립니다. 이제 축하드리고요. 평생투자님이 KMH 311%,
수익 인증 해주셨고요. 매도 평균가를 보면 21,800원, 이제 311% 구간에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셨고,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셨고, 복리 계좌에 있던 KMH가 300% 이제 5번째 300% 가서 절반 매도에 절반을 남겨뒀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고요. 분할 매도 포지션 보신 거죠. 기존에 보면 알찬나님, 진스님, 태평성대 평생투자님이 9월달에 보시면 100% 수익 인증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최근에 보면 10월달 이제 한번 한 달 반 정도, 한 40일 정도 더 지났는데 그 구간에 또 그 자리에서 또 100%가 튀었죠. 그래서 이제 300% 수익 구간이 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슈가 붙었어요. 어떤 이슈가 붙었냐 하면 경영권에 대한 분쟁, 이런 이슈들이 붙었죠. 자,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좀 이제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이 경영권 분쟁은 보통 이제 행동주의 펀드로 인한 행동주의 펀드의 이런,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금융자금, 자금을 운영하는 이런 곳에 경영권을 좀 공격하면서 주가 가치를 올리려고 그러는 그런 행동들이 보통 입혀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과거 사례를 놓고 보면 그래요. 우리도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했죠. 한진칼이라든가 한진칼 우선주에 이제 투자했던 그런 경험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이런 경험들도 앞으로는 하나하나 계속 쌓아갈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이제 제가 계속 입혀드릴 거예요. 앞으로 리딩을 하고 하면서. 일단 KMH라는 기업의 기존 이제 밸류를 놓고 이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자, 제가 2018년, 17년도에 추천했었는지 어쨌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2019년, 20년도에 이제 추천을 드렸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예, 주가가 5,000원 구간에 있을 때 시가총액이 거의 뭐 1,200억, 그리고 6,000원 구간에 이제 뭐 1,200억에 1,500억 이 사이 구간에 이제 추천을 드렸었던 것 같고, 보면 이 기업의 투자 포지션은 그럼 어떻게 될까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2015년도부터 16년, 17년, 18년, 19년 보면 매출이 계속 늘어서 5년 동안 한 1.5배의 매출 성장이 있었어요. 자, 이익도 계속 늘고 있죠. 영업이익을 보면 거의 뭐 15%에서 20%씩 찍히는 굉장히 마진율이 높은 사업을 유지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보다 조금 더 찍힌 부분에서는 이제 뭐 순이익이 더 찍히고 한 부분들에서는 뭐 자산을 매각을 했다라든가 무슨 뭐 자회사에서 돈이 들어왔다라든가 뭐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줄어드는 부분들을 보면 이거는 뭐 투자일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는 이제 뭐 공시를 기업에 해준다 그러면 이제 앓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미리 안 밝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계약사항에 어떤 뭔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어디에서 이제 수주를 받았는데 뭐 이 수주를 확보하려고 그러면 뭐 캐파를 늘려야 되는 거죠. 공장을 늘려서 수주를 지금 보면 생산량이 한 2 정도 되는데 수주를 예를 들어서 3을 받았다, 5를 받았다, 10을 받았다 하면 기존에 이제 갖고 있는 공장 이제 뭐 생산을 늘리려고 그러면 이제 캐파를 늘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뭐 투자가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어요. 아니면 어디 회사에 실질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기업에서 뭐 공시 의무가 딱 있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아닌 부분들도 많고 공시 의무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자금을 어떻게 썼는지는 이제 우리가 일반 주주들이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들도 있다. 근데 대충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됐을 거다, 이게 투자 자금으로 사용이 됐을 거다, 이 이익이 어떻게 해서 초과적으로 발생했다 라는 걸 이제 우리가 대충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숫자를 보면서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스탠스들을 좀 키워가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싸다. 자, 시총이 이때 당시에 보면 대충 이제 이익이 뭐 이제 한 300억 나오면은 대충 4천억, 3천억, 4천억 정도 봐줄 수 있는 거죠. 영업이익률이 한 15% 나오면 대충 뭐 많이 잡아주면 한 6천억까지도 봐줄 수 있는 거예요. 한 400억 나오면 대충 뭐 한 5천억, 6천억까지. 근데 이제 주가 수준을 보면 뭐 1200억이야. 너무 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싸니까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코멘트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10,000원이 넘어가는 구간에 이제 1차 분할 매도 포지션이 왔고, 사실 뭐 이제 한 10,000원이 넘어가면 신규 편입 구간은 안 나온다라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 이때 이제 시총이 2천억, 3천억이면 자, 이게 상승했을 때 3천억에서 5천억 정도 밸류 체크를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 기업이 계속 성장을 한다 그러면 이제 성장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입혀줄 수 있지만
아무튼간 저는 이제 상승 여력이 100% 이상 보이지 않는다 라고 그런 저평가 구간이 확대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런 급성장 모멘텀들이 보여지지 않는 기업들은 신규 편입 구간을 좀 잘 두지 않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투자 기준이 그렇게 잡혀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 포지션이다. 이제 15,000원이 넘어간 구간에선 이제 가진 자의 영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5,000원 넘어간 구간에서 지금 이제 가진 자의 영역인 거죠. 현재 시총이 이제 한 5천억 정도 되는데, 올해도 보면은 2월달까지, 그러니까 2분기까지 보면, 2분기 실적 발표까지 보면 매출이 한 1,500억 정도 찍혀 있거든요. 그냥 대충 이익 같은 경우는 그냥 사업 구조가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별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올해도 그러면 한 2,800억, 3,000억 정도 매출이 찍힌다 그러면 성장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성장이 굉장히 가팔라진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이제 밸류 매력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이제 결국은 적정 밸류 구간이지만 이게 미래 가치를 놓고 봤을 때 계속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유 포지션에서 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신규를 편입해보는 포지션에서는 야, 이건 뭐 싼 자리도 아니고 굉장히 성장이 뭐 다른 산업에 비해서 고성장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신규 편입 포지션은 굉장히 애매한 포지션이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앞으로 이제 한국 기업들은 공격적 투자자들, 투자자들이 아니고 투자 자금을 제가 잘못 썼습니다. 공격적 투자 자금에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예상이 된다. 이것도 좀 잘못 쓴 것 같아요. 적극적인 좀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경영권에 대한 공격이 예상이 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3%를 요런 것들을 최근에 좀 보면 저도 이제 최근에 한 달이나 됐나? 그때 처음 접했는데 이런 게 되겠어 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 진짜 이슈가 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렇게 되게 되면 좀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대주주가 이제 경영 참여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제 빠르게 올라온 부분들이 있는 거고, 이 기업이 보면 예를 들어 펀드를 한 개를 갖고 있었으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까 이야기를 안 했나? 아무튼 펀드 쪼개기 같은 걸 하면서 지분을 맞추는 거예요. 대주주는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세금 같은 부분들 때문에 지분을 쪼개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펀드 같은 경우는 펀드를 한 개 갖고 있는데 이 펀드에서 예를 들어서 21% 갖고 있다. 펀드를 뭐 5개를 추가로 해가지고 뭐 6개를 추가로 해서 3%씩 지분을 쪼개게 되면 이 3 곱하기 6의 의결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기존 대주주가 예를 들어 30% 지분을 갖고 있으면 이거를 3%씩 쪼개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뭐 세금 문제라는 것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3%밖에 의결권 행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결권 행사의 범위에서 진다라는 거죠. 지분을 조금 갖고 있어도 의결권을 더 많이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어떻게 발생을 하고 또 이제 기업이라든가 뭐 찾아가겠죠. 계속 방어할 수 있는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찾아가고 국회에서도 이제 뭐 문제가 생기고 뭐하고 하게 되면 이제 뭐 법안도 바꾸고 뭐하고 하겠지만 결국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붙게 되면 기대감이 작용을 해서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는 포지션에 있다라는 기업들은 굉장히 테마로 연결이 될 가능성들이 높아요. 그런 부분들이 한번 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정책 방향성은 우리가 좀 체크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3% 룰이라는 걸 보면 일단 뭐 상장세 감사나 감사위원을 서명할 경우에 지배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 3%만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 경영권, 기존 경영자가 경영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감사를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또 뭐냐, 기존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 뭐냐면 기존 경영자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들 앉혀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 하면 얘네들이 알겠습니다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독재 체제로 가는 거죠. 이거를 이제 타파해 보자 하고 요런 법안들이 이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좋다 안 좋다? 지금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업들이 경영권 위협이 있다라고 이제 막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글로벌 자금이 기술 탈취 시도가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감사인들이 뭐가 중요하냐면 어떤 의견을 내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는 거죠. 야, 이거 안 돼, 이거 돼, 왜 네 이익을 추구해? 예를 들어서 연봉 좀 올리자. 뭐 이런 거는 야, 네 연봉을 왜 올려?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게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기존의 경영자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자꾸 제한을 할 수 있는 그것들에 대한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주주 친화적인 이제 기업 경영은 이제 확대될 수가 있겠죠. 이제 주주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행동주의 펀드라든가 이런 공격적인 자금들이 이제 진입을 하게 되고 뭐하고 하게 되면 주권에 대한 가치는 굉장히 높아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경영권에 대한 가치가 좀 내려올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일단 주가 측면에서는 저평가 자산주들은 저평가를 빠르게 해소하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죠. 이런 이슈가 진짜 있게 되고 뭐하고 하게 되면 해외 자금도 많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기업들이 좀 저평가되고 뭐하고 한데 우리나라는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기업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오너들이 너무 맘대로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뭐라 그래야 되지? 큰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좀 막혀 있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좀 투명화되는 그런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격적인 행동주의 펀드 자금이 유입이 되게 되면 뭐 이제 테마도 형성이 될 수 있고 자금 유입이 많이 늘어나고 하면서 저평가 기업들이 이제 재가치를 찾아가는 그런 포인트들이 좀 빨리 올 수 있다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상장사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주요 주주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에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 이게 이제 3% 룰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감사라든가 감사위원의 뭐 권한이 어느 정도에 있느냐 라는 부분들을 또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공부를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든가 감사위원이 뭐 권한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좀 많이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진짜 너무 크다 그러면 경영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범위가 어느 정도 제한적이라 그러면 뭐 사실 별로 큰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언론에서 띄우기인 것 같아요. 일단은 주가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는 이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주주의 3% 초과분은 발행 주식 총수에서도 제외가 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3%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주주가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이 3% 룰을 보면 3% 룰을 보면 이게 뭐가 바뀌는 거냐면, 기존에는 어때요? 대주주가 감사를 내 맘대로 할 수가 있었어요. 감사를 전부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로 앉힐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기업의 운영이 독재 체제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요거 안 된다, 이거 바꿔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기존에 이제 대주주가 3%의 의결권밖에 행사를 못하니까 대주주 마음대로 감사는 하나도 안 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경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제 딴지 들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정치처럼 되는 거죠. 정치처럼 이제 감사랑 이제 기업 오너랑 이제 뭐 대주주랑 맨날 이제 협의점을 찾아서 뭐하고 해야 되면 혁신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어떤 추진력이 떨어지는 거니까 혁신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이즈 요인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 법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우리는 투자자로 이런 부분들이 되면 자산주, 가치주들이 부각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이제 찾아서 포트폴리오에 섞어가는 비중을 조금 더 높여볼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영권 분쟁이라든가 이런 이슈는 이슈가 붙었을 때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슈가 붙어있으니까 어때요?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밸류가 매력적인 구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밸류가 매력적인 구간, 이 KMH 초록색 구간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진짜 절대적 평가 구간들이 있으면 이런 기업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내 포트폴리오에 이제 좀 섞어가는 비중을 조금 높여볼 포지션들이 오고 있는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 이제 핵심 과제는 이 3% 룰. 요런 것들이 진짜, 이대로 이제 진행을 돼서 언제 이제 법이 개정이 되고 하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은 포지션을 찾아가는 작업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자금 유입이 많이 들어오느냐, 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고, 행동주의 펀드라든가, 그런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이 증시에 많이 유입이 되면, 일단은, 큰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좋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득인지 실인지는 나중에 가서 좀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리스크 요인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권에 자꾸 간섭을 한 다음에 기술 탈취를 시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법안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되는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다만 이 방향성, 정책의 방향성을 보면서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이제 뭐예요? 지배구조를 뜯어고치려는 노력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뭔가 이런 거 지배구조를 뜯어고치려는 이런 노력들이 지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 법안들이 많이 바뀔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3% 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부분은 그거예요. 이제 해외 같은 사례를 보면 지금 시총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가를 높이는 게 좋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대주주가 주가를 높여서 이제 시가총액 규모를 높여놓는 게 이득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합병을 한다든가 뭐 등등의 이슈가 있어요. 뭐 분할을 한다든가. 자, LG화학 분할에 대한 게 이슈가 붙으면 주가가 막 빠지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뭐 일반 소액주주라든가 이런 데가 소외되게끔 이제 법들이 그렇게 많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의 가치가 2인데 시가총액이 1에 머물러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이게 지분가치가 0.5로 떨어졌는데 지분가치가 0.5로 떨어져 있어요. 0.5로 떨어졌는데 여기서 갑자기 대주주랑 뭐 해갖고 의결권 행사해가지고 어떤 A 회사랑 이게 B 회사라고 치면 이 B 회사를 합병을 한대. 근데 이 A 회사는 지금 밸류가 예를 들어 3이야. 지금 시총이 3이야. 근데 적정 가치가 1이에요. 근데 지금 시총 기준으로 이거를 이제 합병 비율을 설정하기 때문에 얘는 1인데 3이랑 이거랑 합치는 건 0.5랑 합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가총액으로도 합치는 거니까. 얘네가 손해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기존에 있는 대주주가 예를 들어서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거 지분을 뭐 7을 갖고 있고 이거 지분을 3을 갖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합치게 되면 내 지분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개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해외나 미국 같은 데 보면 이 가치 평가사의 평가를 받아서 합병 비율을 상정할 때 지금 시총으로 상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이 주식을 갖고 있는데 합병이 예를 들어서 이루어지면 0.5인데 2의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합병이 될 때 0.5대 내가 갖고 있었는데 합병이 되면 난 2의 가치만큼의 밸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3이 있는 기업은 이제 합병을 할 때 1의 가치만큼의 산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네는 그냥 마이너스 70% 손실이고 얘네는 어때요? 자, 플러스 150%가 이익인 거예요. 뭐 이런 기준이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합병이라든가 뭐 분할을 하고 뭐하고 할 때 그거를 이제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뭐 이제 제약이 있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이 손해볼 확률이 굉장히 작은데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대주주가 유리하게끔 법적으로 제도들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뭐 해소가 필요한 거죠. 상속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상속세 같은 것도 예를 들어 60%를 내야 돼. 그럼 지분을 내가 1조를 갖고 있으면 6천억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상속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부패가 자꾸 조장이 돼요. 페이퍼 컴퍼니 같은 거 만들어요. 이제 뭐 해외에 우리나라에서 자금 추적이 불가능한 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그러면 이 컴퍼니 만들면 여기에서 어때요? 계약을 하는 걸로 해서 뭐 1000억이든 1조든 회사 자산을 계속 빼는 거예요. 이게 분식회계인데 이걸 잡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조장이 되는 거죠. 이 상속세라든가 양도세 이런 것들 때문에 부패가 조장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 근데 이 자금을 추적을 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이걸 추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좀 하시는 분들은 이런 루트를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자금이 한 1000조가 빠져나가면 그 중에 잡아내는 자금이 1, 2조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금융 뭐라 그래? 전범이라 그러나? 그런 거 돼도 회사 자산 빼고 해도 대충 2년 살면 나와요. 그러니까 경제사범이나 이런 데들이 굉장히 법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야 대충 여기서 한 2천억 해놓고 걸리면 한 2년 살다 오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업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죠. 3% 룰이니 이런 게 전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상속세법, 이건 굉장히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걸 없애는 이유는 뭐냐면 부패지수를 낮추고 탈세에 대한 이거를 계속 낮추려는 노력들을 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상속세를 없애는 이유들이. 그 대신에 이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이제 소비세를 이제 차등해서 이제 한다든가 싱가포르처럼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세법에 대한 노력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주주한테 굉장히 유리한 이제 법구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대주주에 굉장히 유리한 법구조도 있어요. 이게 이제 지배구조 문제에서 문제가 있어서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외화자본이 이제 그러니까 외국 자본들이 많이 안 들어오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지배구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을 하는 노력들을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적용이 되고 했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어때요? 우리나라의 어떤 자본 가치는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스탠스를 갖춰둬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주저리 좀 떠들어 봤습니다. 아무튼간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좀 말을 좀 깔끔하게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지를 못해서 자꾸 이제 영상 내용들이 좀 길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도 힘들고 저도 이제 5분 10분 이런 영상들을 많이 만들고 싶은데 이제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또 이제 편집을 하고 또 하면 깔끔하게 좀 이게 될 수가 있겠는데 편집을 하고 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 제약 때문에 영상의 퀄리티가 좀 많이 떨어진다 라는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 영상은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